전쟁은 강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단 한 번도 이긴 적 없이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기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5천년을 견뎌온 단 하나의 나라. 그들의 전쟁은 달랐고 목표도 방식도 정의조차 달랐다. 전쟁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다는 미 국방 사이버 국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슈라이버, 미 국방 사이버 국장입니다. 20년 넘게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전쟁 전략을 분석해왔죠. 그날만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한국을 그저 운이 좋았던 나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지난해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사이버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나토 주요 국가들이 모여 미래 전쟁에 대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 한국인 유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은 아직 살아있나요?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그 학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5천년 역사 동안 중국, 일본, 몽골, 만주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미국 전략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 동료들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지. 지정학적 우연일 뿐이야.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쟁사를 공부하면서도 이런 질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한국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일제강점기, 6.25까지. 정말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어떤 전략 모델로도 국가가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전쟁 알고리즘을 연구해보기로 말이죠. 상관에게 보고했더니 웃기만 했습니다. 에밀리, 넌 정복자의 전쟁만 봤지 생존자의 전쟁은 본 적이 없잖아. 이 말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한국 역사 자료들을 펼쳐놓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전쟁은 승리와 정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몽골, 나폴레옹, 히틀러. 그들은 모두 정복자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살아남는 것,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핵심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자원도, 인구도, 영토도 부족한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5천년을 버텨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군 정보기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죠. 제목은 생존의 전쟁학 한국 코드로 정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 저는 워싱턴의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남긴 비밀 메모였죠. 한국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형과 시간을 무기로 삼는다. 메가더가 한국전에서 느낀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메모를 들고 버지니아 CIA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은퇴한 요원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죠. 한국은 약소국 생존 매뉴얼의 교과서야. 그들은 국가 간 갈등을 분산 시스템으로 접근해. 중앙집중적인 서구와 달라. 그 말을 증명하듯 CIA 문서고에서 발견한 6.25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한국 정부는 이미 부산으로 옮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죠.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 무너져도 지방 단위에서 저항이 이어졌고요. 이건 로마 제국이나 나치 독일 같은 중앙 집권 국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펜타곤 동료들은 제 연구를 비웃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은 그냥 미국 덕분에 살아남은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운 건 불과 70년 역사에 불과했죠. 그전 4930년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버지니아 해군정보국을 찾았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전략이 오늘날 미 해군의 분산 전투 개념과 유사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중앙집 중식 지휘가 아닌
각 함선 단위에 유연한 결정권을 부여했죠. 서양의 전함들이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던 시절의 말입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한국의 생존 비결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이라는 목표에 최적화된 전쟁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죠. 정복과 확장이 아닌 버티고 적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의 전쟁 이론은 모두 강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클라우제비츠, 손자병법, 심지어 현대 게임 이론까지도 결국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모든 국가 에너지를 집중했던 거죠. 이 발견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의 모든 정보기관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생존 알고리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패턴, 문화적 코드, 심지어 언어 구조까지 분석했죠. 그리고 이 모든 연구가 나토에 제출할 보고서의 기초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와이 해군정보국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801년 조선의 홍계관이라는 인물이 중국 청나라에 보낸 거짓 망명 보고서였죠. 홍계관은 일부러 청나라로 망명한 척하며 조선의 군사력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보고했습니다. 이 정보를 믿은 청나라는 조선 침공 계획을 수정했고 결국 전쟁을 포기했죠. 이건 현대정보전의 교과서 같은 작전인데 놀라웠습니다. 1801년 서구에서는 정보전이라는 개념조차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 조선은 이미 고도의 역정보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CIA 보고서를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홍계관 작전의 구조가 냉전시대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펼쳤던 디셉션 플랜과 80% 이상 일치했죠. 성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보전을 발명했다고 자부했는데 200년 전 조선이 먼저 했던 겁니다. 왜 이런 사실을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서구 중심의 군사 연구가 약소국의 생존 전략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CIA 비밀 문서고에서 발견한 또 다른 자료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첩보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첩자를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계획을 미리 알아냈죠. 조선 조정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비했지만 당시 내부 분열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보는 약소국의 칼이다. 이 문장을 제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대포와 군함이 부족했던 조선은 정보를 무기로 삼았던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 중국의 정보망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국제 정세에 대응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역사학 교수를 만났을 때 그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조선은 동아시아 최초의 정보 중심 국가였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정보력으로 국가를 운영했죠. 이 말에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보 중심 국가였다면 그들의 언어와 문자는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이 호기심이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뉴욕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저는 언어학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에 대해 물었죠. 그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인공지능과 가장 호환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수학적이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AI와 호환된다니요? 하지만 연구소의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독립적으로 조합되는 구조를 가졌고 이것이 현대 딥러닝의 패턴 인식 원리와 유사했죠. 더 놀라운 건 한글 창제의 배경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문자를 배워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 했죠. 당시 중국 한자는 특권층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보 독점 구조였죠. 세종은 이 구조를 깨고 정보를 민주화하려 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었군요. 역사학자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세종대왕 시기는 전염병이 창궐했고 국가적 위기였죠. 이런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그건 기술 혁신이었고 한글은 시스템 혁신이었죠. 인공지능 전문가는 놀라운 비교를 들려줬습니다. 한글의 원리는 현대 자연어 처리 모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딥러닝의 뉴런 활성화 패턴과 비슷하죠. 이 발견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은 총과 칼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분배하고 처리하는지가 국가 생존의 핵심이었죠. 한국은 이 원리를 500년 전에 이미 깨달았던 겁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서구는 전쟁을 물리적 충돌로 정의했지만 한국은 정보 경쟁으로 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뉴욕의 한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제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전쟁은 총이 아니라 정보 분배 방식이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텍사스 미 공군 설계연구소. 텍사스 미 공군 설계연구소는 최첨단 무인기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역사적 군사기술을 연구하는 팀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과거 군사기술에 대해 물었죠. 혹시 비차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놀랍게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화차의 일종인 비차는 바퀴 달린 발사대였죠. 그런데 연구소의 문서고에서 나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비차 설계도가 현대 드론 발사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유사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비차는 지형을 이용한 분산 방어 개념을 담고 있어요. 현대 드론 전략과 같은 원리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순신의 거북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한 배가 아니라 기동성과 방어력을 극대화한 시스템이었죠. 오늘날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연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했을 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에밀리, 이건 음모론적 착각일 뿐이야. 한국이 현대 군사 기술을 예견했다고. 말도 안 돼. 리포트를 폐기하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서구 군사학은 한국의 전략을 인정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의 패러다임이 잘못된 건 아닐까? 서구는 항상 압도적 화력으로 승리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속 가능한 생존으로 성공을 정의했죠. 다음 날, 저는 리포트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죠.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진실을 지우는 게임이다. 노트에 이 문장을 적으며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LA 국립군사박물관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진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LA 국립군사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의 전쟁 시뮬레이션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를 재현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헬멧을 쓰고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자 16세기 조선의 진주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본군이 성을 공격하고 있었죠. 놀라운 건 성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방어에 참여하고 있었죠. 여성들은 돌을 나르고 노인들은 화살을 만들고 아이들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건 유럽 성곽 방어 시스템과 완전히 다릅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성은 군인들만의 공간이었고 시민들은 보호 대상에 불과했죠. 하지만 조선의 성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차이였죠. 시뮬레이션을 더 진행하면서 진주성의 통신 체계도 살펴봤습니다. 지휘관이 쓰러져도 방어가 계속되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자체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있었고 정보가 분산되어 있었죠. 중앙지휘부가 무너져도 방어선은 유지됐습니다. 한국의 전쟁은 민주주의적 알고리즘이었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서구의 전쟁이 수직적 명령 체계에 의존했다면 한국의 전쟁은 수평적 협력 체계에 기반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침략에도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제 가설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 6.25 때의 민간인 정보망, 심지어 고구려 시대의 주민 참여형 방어 시스템까지. 이건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자료들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쟁 알고리즘은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그것은 국가 차원의 집단지성이었던 겁니다. 중앙지휘부가 무너져도 각 단위가 자발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시스템.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 저는 드디어 한국 코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세계에 알릴 때가 왔죠. 워싱턴 DC로 돌아가 나토 전략위원회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워싱턴 DC 나토 본부 전략위원회 회의장입니다. 30개국 대표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강자의 전쟁론만 연구해왔습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승리하는 방법만 가르쳤죠. 하지만 세계에는 다른 전쟁학이 존재합니다. 바로 생존자의 전쟁론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한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5천년 역사 동안 한국이 겪은 침략과 위기가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그리고 그 모든 위기를 뚫고 살아남은 궤적이 파란색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정보의 민주화. 둘째, 시스템의 분산화. 셋째, 공동체의 집단지성.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일부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관심을 보였죠. 특히 발트 3국과 동유럽 국가대표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 역시 강대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한 나라들이니까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어떻게 정보혁명이었는지, 조선의 봉수제가 어떻게 현대 분산 네트워크의 원형이었는지, 의병활동이 어떻게 자발적 저항 시스템이었는지 설명했죠. 제 연구 결과는 현대 사이버 전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은 취약합니다. 하지만 한국식 분산 시스템은 회복력이 뛰어나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슈라이버 국장님, 흥미로운 연구입니다만 이게 실제 군사작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중앙지휘부가 타격받아도 각 지역 단위에서 저항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한국식 전쟁 모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알았던 겁니다. 미래 전쟁은 더 이상 탱크와 전투기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정보와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표가 끝나고 나토 사무총장이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한국 코드를 나토 사이버 전략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방어 시스템도 중앙집 중식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해야겠군요.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에밀리, 당신의 연구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소. 강함만이 아니라 회복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제 연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나토의 새로운 사이버 전쟁 지침에 한국식 분산 전략이 핵심 개념으로 채택됐죠. 중앙 서버가 공격받아도 각 단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정보가 특정 지점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구조.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M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슈라이버 국장님,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쟁을 다르게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었죠. 정복이 아닌 생존이 목표였고, 그래서 그들의 전략도 달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생존 전략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 국방 모델이 되었습니다.
연구 발표 후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거리를 걷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5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도시, 수많은 침략을 견뎌낸 땅을 밟고 있다니. 강연장에 들어서자 5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날 펜타곤에서 질문했던 한국인 유학생도 있었죠. 그가 없었다면 이 모든 연구는 시작도 못했을 테니 참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밀리 슈라이버입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 역사를 연구하면서 기본적인 한국어도 배웠거든요. 오늘 저는 더 포트리스 한국 코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5천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생존 전략이 현대 전쟁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요. 강연에서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정보혁명, 이순신의 분산 전투 시스템, 의병활동의 자발적 저항 모델, 그리고 현대 사이버 전쟁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생존 알고리즘을요. 강연을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그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슈라이버 국장님, 한국 코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정복은 일시적이지만 정체성을 지킨 생존은 영원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그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이 이런 대규모 연구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질문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강자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밤, 남산타워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수십 번 파괴되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6.25 전쟁, 그리고 수많은 위기.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냈죠. 다음 날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으로 밀려난 상황에서도 한국군은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생존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 코드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책을 구상했습니다. 생존의 전쟁학 한국에서 배우는 21세기 국방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책은 추후 미 육군사관학교의 필수 교재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한국 코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이순신의 전투일지, 그리고 현대 한국의 IT 기술까지 5천년 생존의 비밀을 보여주는 전시였죠. 개막식에서 한국 대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국장님, 당신은 우리도 잊고 있던 우리의 강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대통령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에밀리 슈라이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회복력과 적응력에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다음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리더십 한국 기업에서 배우는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공룡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펜타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전쟁의 본질은 무엇일까? 승리일까? 생존일까?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한 독특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21세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학의 시작입니다. 제가 서울 강연에서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정복은 일시적이지만 정체성을 지킨 생존은 영원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총보다 깊은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생존의 코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코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수없이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함께 해주세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된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